관계를 끊는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부른다. 인간미가 없다고 말한다. 정이 없다고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묻자. 차가운 건 당신인가? 아니면 당신을 끝까지 써먹고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 관계인가?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끄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서 썩어가는 사람을 미덕으로 포장한다.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해자가 된다. 무언가를 버린 사람, 포기한 사람, 견디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정작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무엇을 견뎌왔는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어떤 말들을 삼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는 관계를 끊는 사람을 잔인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관계를 끊지 못하고 버티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아무도 끊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천천히 썩어 들어가는지,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것이 결국 인생 전체를 어떻게 오염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끊지 못한 것이 미덕인 것처럼, 참은 것이 성숙인 것처럼, 견딘 것이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의 시간은 조금씩 부패하기 시작한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에는 특이한 냄새가 난다.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 웃고, 말하고,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시간이 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감정을 되씹고, 같은 관계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시간만 지나갈 뿐 인생은 정지해 있다. 그 정지한 시간 속에서 무언가가 썩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유화감, 만날 때마다 기분이 무거워지는 느낌, 통화를 끊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경험,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순간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냥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것이다. 그렇게 참는 것이 어른이 되는 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는다는 것은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는다는 것은 그저 표현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다. 감정은 그대로 있다. 불편함도, 분노도, 실망도, 상처도 모두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 그래서 그것들은 안으로 쌓인다. 마치 퇴비처럼 켜켜이 쌓여서 내면 어딘가에 단단하게 굳어진다.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덩어리는 점점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다.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 형과의 관계에서 늘 양보하는 쪽이었다. 형이 먼저 결혼할 때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고 그는 당연히 기다렸다. 형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돈을 빌려줬고 갚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형의 자녀들 학비를 보탰고 명절 때마다 더 비싼 선물을 준비했다. 착한 동생이었다. 의리 있는 동생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알고 있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형과 통화를 마치고 나면 한숨을 쉰다는 것을, 밤에 잠을 설친다는 것을. 그는 형을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지쳐 있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서서히 그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다. 혈압이 올랐고 당뇨가 왔고 불면증이 시작됐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그는 스트레스의 근원이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면 끊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끊는다는 것은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죄책감이 가장 앞에 선다. 내가 먼저 관계를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다는 걱정, 내가 냉정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정말 상대를 위한 감정인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방어일 뿐이다.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망, 따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유지하고 싶은 집착, 그 이미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이다. 60대 초반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친구는 변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했다.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 손주 자랑. 그녀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나아라는 말로 일축했다. 전화는 언제나 자기 필요할 때만 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우정이 끝났다는 것을. 그런데 끊을 수 없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다.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를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그 친구를 만났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했고 돌아오는 길은 항상 우울했지만 그래도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남이 쌓일수록 그녀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갔다. 또 다른 이유는 습관이다. 오래 지속된 관계는 일종의 관성을 갖는다. 익숙한 것을 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익숙함은 안정감을 준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익숙한 고통이 더 견딜만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를 끊지 못한 채 그 안에서 계속 버틴다. 변화가 무섭기 때문이다. 끊고 난 뒤의 공백이 두렵기 때문이다.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불안 때문이다. 40대 후반의 직장인이 있었다. 그에게는 학창 시절부터 알던 선배가 있었다. 그 선배는 늘 그를 불렀다. 술자리에, 골프에, 여행에. 처음에는 좋았다. 선배가 챙겨주는 것 같았고 인정받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선배는 그를 친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처럼 대한다는 것을. 언제나 심부름을 시켰고 계산은 그에게 떠넘겼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다. 그는 지쳤다. 선배와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허탈했다. 그런데 끊을 수 없었다. 20년이 넘는 관계였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무엇보다 그 관계가 자신의 정체성 일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이미지가 그 관계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선배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매번 후회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먼저 끊으면 정말로 혼자가 될 것 같다는 공포.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에게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착각. 그래서 상대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아무리 무례해도, 아무리 무시해도, 아무리 상처를 줘도 그 관계를 붙들고 있다.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라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그룹이 있었다. 그 그룹에서 그녀는 늘 외곽에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서로 자주 만나고 따로 여행도 가고 친밀하게 지냈지만 그녀에게는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 누군가 빠져서 숫자가 맞지 않을 때, 뭔가 일손이 필요할 때, 그럴 때만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예비 멤버라는 것을. 그런데 나가지 못했다. 이 그룹마저 없으면 정말 친구가 한 명도 없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그 그룹에 남아 있었다. 불려갈 때마다 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마다 울었다. 자존심이 상했고 자신이 한심했고 그런 자신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비참했다.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유는 자기 혐오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관계도 정리하지 못한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무의식.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면의 목소리. 그래서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참는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만 참으면 된다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고. 내가 더 노력하면 상대가 변할 거라고 끝없이 자기 자신을 깎아낸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함께 사업을 하는 동업자가 있었다. 그 동업자는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반반 나눠 가졌다. 중요한 결정은 혼자 내렸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게 떠넘겼고, 공은 자기가 가져갔다. 그는 억울했다. 그런데 말하지 못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더 잘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더 많이 희생했다. 더 많이 양보했다. 그런데 동업자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는 더 무너졌다. 밤마다 술을 마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고, 거울을 보는 것이 싫었다.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이 모든 이유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두려움이다.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이 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비난받을까봐, 외로워질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붙들고 있는 동안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썩어 들어간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독처럼 퍼진다. 처음에는 그 관계 하나만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 하나만 피하면 되고, 그 만남 하나만 견디면 되고, 그 시간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쌓아온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된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짜증을 내게 된다.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다. 웃음이 줄어든다. 모든 관계가 무거워진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 때문에 새로운 관계도 망가진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신뢰하지 못한다. 마음을 열지 못한다. 경계하고 의심하고 미리 포기한다.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도 믿지 못한다. 이전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새로운 관계를 오염시킨다. 그렇게 좋은 사람도 놓치게 된다. 좋은 관계도 스스로 망치게 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무너진다는 점이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끊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가? 스스로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게 된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자기 존중은 사라진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쇼펜하워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어 인간관계를 설명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얻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간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아파서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추워진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간다. 또 찔린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시에 찔리면서도 계속 가까이 붙어 있으려 한다. 아픈데도 떨어지지 않는다. 피가 나는데도 그 자리를 지킨다. 상대의 가시가 자신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상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거리를 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춥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아파하면서도 그 관계를 붙들고 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계속 찔리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고슴도치는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정리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계속 상처받는 사람은 천천히 죽어간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간다. 활력이 사라진다. 열정이 식는다. 의욕이 꺾인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언가를 하는 것도 모두 무겁다. 인생이 짐이 된다. 존재 자체가 고통이 된다. 그렇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시간만 흘려보낸다.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포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진짜 포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 그것이 진짜 포기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포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회는 이것을 미덕이라고 부른다. 희생이라고, 사랑이라고, 성숙이라고 포장한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칭찬한다. 참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말한다. 견디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자기 파괴를 미워하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이 밤마다 울고 있는지, 스스로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상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다. 더 이상 썩지 않기 위해서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잔인함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그런데 정리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온갖 비난이 쏟아진다. 차갑다는 말, 이기적이라는 말, 인간미가 없다는 말, 배신자라는 낙인. 그런데 이 비난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대부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자신도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사람들. 용기가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정리를 선택한 사람을 비난한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자신의 비겁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관계를 끊는 사람을 보면서 끊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그래서 공격한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그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한다. 나는 끊지 않았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논리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런데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자기 기만이다. 끊지 못한 것을 선택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용기가 없는 것을 도덕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55세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를 정리했다. 그 친구는 늘 그녀에게 의존했다.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았고 위로받고 싶을 때만 연락했고 그녀가 힘들 때는 사라졌다. 그녀는 오래 참았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정리했다. 조용히 명확하게 끊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를 비난했다. 20년 우정을 버렸다. 차갑고 이기적이다. 인간미가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모두 끊지 못하고 참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자기 관계에서 불행하지만 끊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비겁함을 감췄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결국 도덕의 이름을 빌린 방어일 뿐이다. 착해야 한다는 강박,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비난이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난을 감당하지 못한다. 차갑다는 말이 무서워서, 이기적이라는 낙인이 두려워서 관계를 다시 붙든다. 그렇게 다시 썩기 시작한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말했다. 거대한 악은 특별한 괴물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다. 관계의 폭력도 마찬가지다. 큰 폭력은 명백하다. 때리고, 욕하고, 명확하게 상처를 주는 것. 그런 것은 눈에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대응하기 쉽다. 끊기도 쉽다. 그런데 평범한 폭력은 보이지 않는다. 무시, 무관심, 무례함, 당연시, 일방적인 요구.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냥 그럴 수 있는 일, 사소한 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로 치부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명백한 폭력은 저항할 수 있지만 평범한 폭력은 저항조차 하기 어렵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건가?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건가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47세 남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직장 동료가 있었다. 겉으로는 친한 척했지만 그 동료는 미묘하게 그를 깎아내렸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했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했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을 가로채고 공을 가져가고 실수는 그에게 돌렸다. 그는 불편했다. 그런데 문제 삼을 수 없었다. 너무 미묘했기 때문이다. 명백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았다. 10년을 참았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그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출근이 고통이었고 그 동료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믿게 됐다. 평범한 폭력이 그를 죽였다. 그렇게 평범한 폭력은 내면화된다. 자신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 평범한 폭력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을 썩게 만든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만드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의 낭비다. 인생은 유한하다.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관계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 돌아오지 않는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만 남는다. 그리고 그 후회는 또 다른 독이 되어 인생을 잠식한다.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진다. 나중에 하면 되지, 시간은 많으니까 하면서 미룬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후회한다. 왜 진작 정리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있었을까? 왜 내 시간을 그런 관계에 낭비했을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보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무너진 자존감, 잃어버린 기회, 망가진 다른 관계들은 복구되지 않는다. 남은 것은 후회와 원망뿐이다. 나 자신에 대한 원망.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비겁했을까? 왜 내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다뤘을까? 그 자책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따라다닌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당한 것과 허락한 것의 차이다. 처음에는 분명 당한 것이다. 상대가 당신을 무시한 것, 당신을 함부로 대한 것,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 그것은 상대의 잘못이다.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르다. 그 관계가 계속되는 것, 그 상처가 반복되는 것,
그 고통이 지속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당한 것이 아니다. 허락한 것이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비난이 아니다. 사실이다. 처음에는 당신이 피해자였다. 그러나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한 것이다. 무의식적이든 두려움 때문이든 죄책감 때문이든 선택은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52세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가족들에게 30년 동안 무시당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시누이들은 그녀를 하인처럼 대했고, 남편은 방관했다. 명절마다 지옥이었다. 일만 시키고 고맙다는 말은 없고 트집만 잡았다. 그녀는 참았다. 30년을 참았다. 왜냐하면 남편을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이혼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처음 몇 년은 당한 것이었지만 그 이후 20년은 자신이 허락한 것이라는 사실을. 끊을 수 있었는데 끊지 않은 것. 거부할 수 있었는데 거부하지 않은 것. 선을 그을 수 있었는데 그리지 않은 것.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이 그녀를 분노하게 했다. 남편 가족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왜 20년을 허락했을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무기력했다는 것을, 비겁했다는 것을, 스스로를 포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정한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변명한다. 그런데 그 변명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무기력 속으로 밀어넣는다.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선택했다는 것을. 끊지 않기로, 참기로, 견디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그 선택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든, 착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것이든,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진실이 원래 잔인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위로하지 않는다. 진실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다. 이 인정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인정해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피해자의 자리에 머문다. 피해자는 무기력하다. 피해자는 변화시킬 힘이 없다. 그저 당할 뿐이다. 그런데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주체가 된다.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번에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정리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살리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인생이 썩는다는 말은 비유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삶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킨다. 건강을 해친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망가진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밥맛이 없어진다. 두통이 생긴다. 소화가 안 된다.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몸이 무겁다. 작은 병들이 하나씩 생긴다. 이것이 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만드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정신 건강도 무너진다. 우울해진다. 불안해진다. 무기력해진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의욕이 사라진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 외출하기 싫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고 싶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우울증의 시작이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만든 우울증이다. 인간관계도 망가진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짜증을 낸다. 사소한 일에 과민하게 반응한다. 오해가 생긴다. 싸움이 잦아진다. 멀어진다. 외로워진다.
고립된다. 정리하지 못한 한 관계 때문에 다른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 그렇게 점점 더 혼자가 된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다시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악순환이다.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집중이 안 된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계속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 일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난다.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실수가 잦아진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평가가 나빠진다. 경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 하나가 직업 생활 전체를 망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없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에 묶여 있는 동안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 변화를 시도할 수 없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할 뿐이다. 그리고 현상 유지는 퇴보다. 움직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정리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인생도 썩는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게 된다. 오직 그 관계만 생각한다. 그 사람만 의식한다. 그 사람의 반응만 신경 쓴다. 자기 자신은 사라진다.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자아가 소멸한다. 사르트르는 타인이 지옥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끊지 못한 타인이 지옥이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지옥이다. 타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타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자유는 선택에 있다. 관계를 맺을 자유도 있지만 관계를 끊을 자유도 있어야 한다. 끊을 수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의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노예로 산다. 끊지 못해서, 정리하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관계에 묶여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이라고 부른다. 참는 것이 인생이라고, 견디는 것이 어른이라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포기다. 인생의 낭비다. 인생의 파괴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인생의 후반부는 더욱 비참해진다. 젊을 때는 그래도 버틸 힘이 있다. 참을 여력이 있다. 견딜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힘이 사라진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데 정리하지 못한 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진다. 더 버거워진다. 그래서 노년이 불행해진다. 62세 남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 형제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늘 양보했고, 늘 손해봤고, 늘 참았다. 젊을 때는 괜찮았다.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60이 넘으니 더 이상 참을 힘이 없었다. 명절이 공포였다.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고통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끊을 수도 없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관계였다. 그래서 그는 계속 고통받았다. 명절마다 우울증이 왔고, 통증이 심해졌고, 약이 늘었다. 그의 노년은 그렇게 관계 때문에 망가졌다. 많은 노인들이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다. 끊지 못한 자식과의 관계, 정리하지 못한 형제와의 관계, 변하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 이미 너무 오래 끌어온 관계들이라 이제 와서 끊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관계가 나아지지도 않는다. 그냥 고통스러운 관계를 안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다. 이것이 정리하지 못한 대가다. 반대로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의 노년은 다르다. 홀가분하다. 자유롭다. 필요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니 여유가 생긴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생긴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답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정리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다. 58세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50대 초반에 오랜 친구들을 정리했다.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이었고 피곤했고
의미가 없었다. 정리하는 과정은 힘들었다. 외로웠고 죄책감이 들었고 후회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됐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여유가 생겼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마음의 공간이 생겼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다. 그녀는 취미를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58세의 그녀는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위생이다. 썩은 것을 잘라내는 것이다. 독을 제거하는 것이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집을 청소하듯이, 몸을 씻듯이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벌레를 쫓아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야 썩지 않는다. 물론 정리는 쉽지 않다. 아프다. 외롭다. 두렵다. 죄책감이 든다. 후회가 밀려온다. 그런데 그 고통은 일시적이다. 정리하는 순간의 고통은 견딜만하다. 반면 정리하지 않고 끌고 가는 고통은 평생 지속된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잠깐의 날카로운 고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둔하지만 끝없는 고통을 택할 것인가? 정리를 선택한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할 것이다. 차갑다고, 이기적이라고, 인간미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들에 흔들리지 마라. 그 말들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질투이고 두려움이고 자기합리화다. 그들은 당신이 선택한 자유를 자신은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한다.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정리를 선택한 당신은 잔인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썩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시작이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인생이 썩는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다. 경고도 아니다. 그냥 사실이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독처럼 퍼져서 삶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킨다. 건강을, 관계를, 일을, 미래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썩게 만든다. 그리고 그 부패는 돌이킬 수 없다. 썩은 것은 다시 신선해지지 않는다. 한번 썩기 시작하면 계속 썩는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빠르게 썩어간다. 45세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20년 동안 정리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녀의 육아 방식을 비난했고, 남편에게 그녀 험담을 했다. 그녀는 참았다. 20년을 참았다. 그리고 45세가 됐을 때 그녀는 알게 됐다. 자신의 인생이 썩었다는 것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망가졌고, 아이들과도 멀어졌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20년 동안 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대가가 인생 전체였다. 그제서야 그녀는 정리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했다.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끊고 남편에게 선택을 요구했고 자기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체가 될 것인가? 관계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인생을 썩게 둘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당신을 차갑다고 부를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말 때문에 당신이 다시 썩은 관계로 돌아가느냐는 것이다. 관계를 정리한 사람은 잔인해진 게 아니다. 인생이 썩지 않도록
더 이상 만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